그럼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전쟁 반론 검토라고 했는데 오늘 이 제 발표가 건국전쟁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반론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 나오는 것들 또 반론으로 제기가 되는데 좀 잘 안 다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요. 권용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권용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학생인권 조례 열심히 막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났다.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났는데 내용을 보면은 살짝 건국전쟁을 비꼬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의 기초에 있는데 좀 과장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나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데 근데 글을 보면 논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논조가 호의적인 논조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매체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쓰시니까 제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헌금으로 시작된 신문인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입장을 보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선 그 기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타이틀이 초대 내각 친일파 없다는 건 사실, 부정선거 관련 없다는 건 무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렇죠? 하야하셨잖아요. 하야하셨으면 책임을 진 거죠, 사실은. 넘어갈게요. 이 기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황현필 씨 아시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전 대통령 공적과 과거에 대한 역사학계 연구 평가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좀 그래요. 이 표현도. 그리고 또 그런데 보수 및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는 신화 및 악마와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게 뭔가 중립적인 듯한 입장을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중립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자분이 정말로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 지식 자체가 이미 편향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사실상 편향된 내용으로밖에 글을 쓰지 못하시는 거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악의적으로 중립적인 척 하면서 돌려가기 하는 거라면 참 나쁜 거겠지만 어떤 건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립적인 내용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초대 내각에 친일파 등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대체로 사실인데 보면은 친일 임명 사전에 들어가 있는 윤치영 내무장관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 국가유공자 서원이 취소됐다. 그런데 친일 임명 사전은 저희가 신뢰할 만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보니까 그래 이승만 라인 발표하는 등 반일 정책을 다수 시행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러나 반공기조를 강화하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탄압했고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만 딱 설명을 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보시면은 49년 8월까지 서울시 경찰국 부국장 3인 모두 일제경찰과 관리 지냈고 5개 부서 과장 일제경찰 출신이었다. 이것만 딱 얘기를 하면은 그래 친일 청산을 안 했네. 친일파 썼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배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환이 코미디언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이 글만 딱 읽으면은 친일 청산 안 했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거 책임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 지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실제로 이렇게 모르셨던 것으로 그것이 이게 팩트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하셨죠. 책임을 지신 거죠. 예. 잘 돼간다는 연습곡이 있었어요. 예. 누가 예. 아시는지. 예. 이따가 잘 돼간다. 예. 예. 이따 끝에 말씀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청중에서 질문하시는 것도 방송 듣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정우님 요거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지금 안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발췌 개헌, 4.4.5입 개헌 등은 다루지 않았다. 발췌 개헌, 4.4.5입 이러면 기본적으로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계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제가 혀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지. 근데 역사적 평가가 끝났나요? 여기 그러니까 기자분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논의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니에요. 다른 기사를 좀 볼게요. 송재윤 교수님 아시나요? 예, 누구시죠? 예, 건국전쟁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승만 줄이기 60년 팩트를 지어내는 역사가들. 국민일보 기사는 역사학계에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송재윤 교수님 역사학입니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팩트를 지어낸다. 역사가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볼게요. 이분이 조선일보에서 슬픈 중국이라는 시리즈 연재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유명 역사학자 발언이라고 무조건 믿고 본다면 오산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치 편향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복귀하는 역사학자들이 수두룩하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제가 역사 무기와 전략 설명드렸죠. 오늘 그거는 건너뛰긴 할 텐데 우선 역사학자들이 팩트를 지어낸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서울대 역사학자 박태군 교수님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최강일교시라는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강연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당선된 거는 그때 문맹률이 높았다. 문맹률이 높아서 누가 1번 하는지가 정말 중요했다. 왜냐하면은 1번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1번 다 찍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호 1번이라서 그래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죠. 아이고 예. 여기 볼게요. 이게 52년 대선이에요. 52년 대선. 기호 몇 번이죠? 2번. 이게 가만있어 몇 년이지? 예, 이게 56년 대선입니다. 56년. 몇 번이죠? 2번. 이게 60년 대선입니다. 이거 몇 번이죠? 기호 1번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선거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일 처음 선거. 이거 52년 선거는 그러니까 2대 대통령 선거잖아요. 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간접 선거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름 썼어요. 그래서 기호 1번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데 서울대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역사학자 교수님께서 박태균 교수님께서 이거 실수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이게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거짓말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우다 못해 조작까지 해서 없애버리는 이승만의 흔적. 박종인 기자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을 조작한 흔적들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저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태균 교수님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분이 2016년도 이때 막 탄핵 사태 막 촛불 시위 막 만연할 때죠. 이때 이분들이 막 자신감에 차셨는지 막 대담한 책들이 막 나옵니다. 돌 김용옥 교수도 막 아주 대담한 책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책 보면은 이분은 그냥 바로 이단이에요. 저기 촛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다. 뭐 이런 민중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이런 분 이단이죠? 근데 박태균 교수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대담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냐? 암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승만은 하지 사령관으로부터 누군가에 대한 암살 계획을 취소하라는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꾸 누구 암살하고 그래서 하지 준장이, 하지 사령관이 야 암살하지 마 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미군 정보부서의 주간 보고서 99호에 있다. 이 경고장이 실려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경고장 내용이다. 하지 장군이 6월 28일자로 이승만에게 발표한 편지에서 이승만과 땡땡의 테러 계획에 대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암살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왜 땡땡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땡땡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승만과 땡땡의 테러 계획에 대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기로 합니다. 김구가 맞습니다. 근데, 원본 자료를 보시면요. 원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Hope that these accusations were not true. So that we and Kim Gu were planning terroristic activities. 해가지고 김구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김구 이름을 지었을까요? 책에 이분이 좀 볼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승만이 테러를 거의 주도한 것처럼 읽히죠. 이렇게 읽으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테러 하셨나요? 안 했죠. 이게 뭐 스티븐슨 암살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되게 경계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외교적으로 조선 민족이 막 테러하는 민족처럼 막 이렇게 도배가 될까 봐 상당히 경계하시고 그러셨는데 김구 선생님은 테러 하셨죠. 그렇죠? 제 이름이 김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구 선생님 그래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괜히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분 뭐 이렇게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요즘에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맞습니다. 김구 선생님 잘못된 거대로 평가 받으셔야 돼요.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설령 테러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정말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은 백의사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암살단 운영을 하셨어요. 암살단 운영을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 옛날부터 계속 그거 하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는데 이분은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이승만이 테러했다. 근데 여훈영을 아마도 테러했을 거다라는 게 이분의 뇌피셜인 겁니다. 그래서 땡땡 김구라는 이름도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사를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지가 이게 경고장도 아니에요. 그냥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딱 받고
내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김구 씨한테도 전달을 했다. 근데 당신이 이런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한국 상황을 한국 사람들 다 모른다. 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도 신문에 내셨어요. 신문에 무슨 말을 하셨냐? 누가 고자리에 있는지 밝혀라. 예, 밀고자를 알리라. 누가 했는지, 누가 불었는지 얘기해라. 하는 게 이 신문 기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박태인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김삼웅, 아시나요? 저 영화에도 나오죠. 독립전쟁에도 나오는데, 독립기념관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하지 장군은 이승만에게 계획 중이라는 테러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공개선을 보냈다라고 책에 이렇게 썼어요. 책에 이렇게 썼어요. 김구는 쏙 빼고, 사실 김구 선생님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사후에 이런 증언들을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김구 선생님은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암살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년 전만 해도 김구를 최고의 민족주의자, 애국자라고 해도 누구 하나 반론을 단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승만을 독재자다, 국민생활 파탄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비판해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상황이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암살 사건에 관련해서 암살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이승만이었다. 이것은 특히 미군정의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미국은 뭔가 다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을 의심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죽인 거야. 라는 게 이분의 뇌피셜인 거예요. 그래서 김구의 이름도 생략한 겁니다. 땡땡으로. 이런 분이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성명서 발표하고 이번 주 안에 액션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이게 트루스포럼이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외부에서 같이 응원 안 해주시면은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액션을 취하면은 서명 받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어령 교수님 있죠? 예. 이대에서 종신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원래 부학과 예. 교수님이셨는데 서울대학을 못 오신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학은 B학점을 넘지 못하면 안 받아줘. 교수를 못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대 가서 교수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난 조국이 같은 사람 보면은 이게 원칙이요. 얘기가 안 돼. 어떻게 생각해 교수야?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교수 채용하는 기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서울대가 특히나 법대 같은 경우에요. 좌파 교수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 이게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에서 법대가 특히나 이렇게 BK21 사업을 땄어요. 이때 학장이 안경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약간 색깔이 이상한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스쿨 하면서 교수 채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때 또 자기 쪽 사람들 많이 하셨는데 이때 로스쿨로 전환할 때 그때 사법개혁위원회인가 하여튼 사법교육위원회인가 그거 담당하셨던 분이 한인섭 교수님이세요. 한인섭 교수님.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 사태가 날 때도
법대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나왔나요? 안 나왔죠. 제가 알기로 교수님 한 분 목소리 내셨어요. 한 분.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서울대 법대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직 정년 안 하셨죠? 안 하셨을 겁니다. 예. 네. 네. 뭐하러 가야 아이고. 어쨌거나 조국 교수는 그래서 저희가 파면시켰잖아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 전체를 생각할 땐 사실 박수 쳐야 되죠. 예, 저희 예, 그렇죠. 이게 트루스 포럼이 제가 조국 교수 관련된 문제 제기, 대자보 제일 처음 쓰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제가 공익인권법센터 조교였습니다. 예전에.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석사 들어갔을 때 조국 교수님 들어오시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엮이고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공정과 정의, 상식을 맺히셨는데 거기에 명백히 반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정말로 위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저희가 그렇게 목소리 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목소리를 지지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안에서는 저희에 대한 공격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특히나 저희 트루스 포럼을 응원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 어쨌거나 저희 후배들을 통해서 또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은 하려고요. 예, 박사학위 마치고 졸업은 하려고요. 예, 그래서 건국전쟁에 대한 반론 살펴보기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뭐, 예, 9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런 주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고마워. 우렁각시, 현욱. 예, 고마워. 친일파 미청산했다. 요게 반민특위 해산 이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게 반공경찰, 그러니까 친일파 경찰들 썼다라는 내용. 그리고 서북청년단 아시죠? 예, 이 사람들 이렇게 인권 탄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딱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서북청년단 이러면은 괴물들이라는 인식만 쌓여 있는데 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주제는 같이 연결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반민족 행위자하고 민족주의 친일파는 사실 구별해야 돼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혁명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거 딱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에브리타임이라고 아시나요? 예, 대학생들 예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국전쟁에 대한 부적이다 이러면서 보도혁명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기원 4.4.5.2 요 4개 부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발췌기원 4.4.5.2 그리고 부정경고 책임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이 사진이 예, 이승만 대통령 유해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가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빠른데 이렇게 돌아왔어요. 왜 이랬을까요? 예? 예, 일본을 지나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전의 뜻을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비행기가
이 웨이크 섬, 여기를 아래로 하회해가지고 일본 땅을 밟지 않고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되게 징하지 않나요? 일본이 아무리 싫어도 그러시지. 이게 오실 때 이게 직선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혹시 황성준 위원님 이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이거를 김동현 감독님이 발견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김동현 감독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이게 지난 3년 동안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잘 모르셨죠. 근데 김일성의 아이들 찍으시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3년 동안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발견을 하셨는데 황성준 위원님마저도 모르시던 내용이면은 정말 이렇게 희귀한 자료입니다. 예. 갈 때요? 가실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실 때 그 행적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혹시 아시나요, 황 의원님? 예, 예. 망명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받고 이렇게 가실 때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실 때 유해가 오실 때는 이렇게 지나오셨어요. 이만큼 일본을 엄청 싫어하시던 분이에요. 일본을 너무 싫어하셔서 사실은 문제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친일파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요. 이걸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본을 지독히 미워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기용하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예, 이거를 설명을 안 해요. 애들한테 설명을 안 하면서 반민특위 해산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저기요. 예? 평화사랑이 없었대요. 예. 평화사랑은 기관차도 없었대요. 예, 그쵸. 그래서 요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요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기사에서도 보시면 반공기조를 강화하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탄압했고 그 결과 친일파 청산은 미온적이었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왜 그러셨는데 일제경찰 출신들 왜 쓰셨는데에서 대해서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교과서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위키인데요.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이승만 정권 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애썼다. 결국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이것만 읽으면은 이승만 대통령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배경이 있다니까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보시면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얘기하는데 결성이 49년 10월이에요. 그리고 해산이 1년 있다. 49년 10월. 그러니까 결성이 48년 10월이고 해산이 49년 10월이에요. 연도를 보시면은 좀 뭔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이 연도를 저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46년 2월 8일, 46년도 2월 8일에 이미 북쪽에서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정부예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중요 산업을 국유화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토지개혁이라는 말로는 되게 개혁적이잖아요. 근데 무상몰수 무상 분배를 합니다.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민재판을 합니다.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김웅우 대표 재수없다. 죽여! 사형! 하면은 사형당하는 거예요. 죽창 들고 있는데. 쭉 찌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친일파 청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반민특위 위원장이 김산덕이거든요. 예. 또 위원장이 김산덕입니다. 예. 이분들이 오셔서 다투셨어요. 어디요?
모스트 선거에서 예.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 다 떨어지셨다고. 예, 예. 발밑이 없어진 제 아까 그 사람이 이익이 예, 예. 저것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론이 발밑이 없어진 것이 여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반미특위를 없애는 게 대중의 여론이었다. 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 막 죽창 들고 이민 재판하고 이러니까 특히나 또 기독교인들, 요거 2개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이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막 내려온 거예요. 이때 막 조만식 선생님도 막 잡혀가시고 이러거든요.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서북청년회입니다.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또 가족들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막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러니까 46년 6월 달에 정읍 발언이라고 하셔서, 이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그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모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련이 뒤에서 해가지고 사실상 정부가 구성됐어. 그러니까 우리 남쪽도 정부가 됐건 아니면 뭐 임시위원회가 됐건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 그 독재의 야욕을, 정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발톱을 드러냈다. 막 이렇게 설명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48년 4월 시간이 지나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미국이 유엔으로 넘깁니다. 유엔으로 넘겼더니 총선거 하래요. 근데 소련이 반대해요. 그래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선거해라고 해서 5월 10일 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했던 게 제주 4.3입니다. 제주 4.3이 딱 터졌어요.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건데,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던 와중에 50선거는 어쨌거나 됐어요. 근데 제주에서는 못했습니다, 선거. 그런데 김달삼을 지하선거 해가지고 그 투표지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스탈린 만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8년 10월 19일에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 가서 이거 진압하라고 했더니 여기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사건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북군 안에 공산당 프락티들이 엄청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그나마 그 당시 경찰의 80%가 일제시대 때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운동가들 막 탄압하고 그랬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죠. 근데 국군 안에도 저렇게 프라식들이 있는데 경찰 안에도 프라틱들이 있죠. 근데 정도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80%가 일제시대 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공산주의자들 잡아놓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그 당시 경찰들을 용인을 해준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바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을 설명을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친일 경찰들을 쓴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친일 경찰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나라 위해서. 예, 잠깐만요. 말씀하실 분은 요 마이크를 좀 써주시죠. 이걸 안 쓰시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세요. 예, 잠시만요. 예, 청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랑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예. 사실 예, 들리시나요? 예, 하세요. 사실 중국에서 2차 국공 내전이 일어났을 때 중국 공산당이 이 중국 예, 마이크가 아니라,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국민당군이 그 만주를 가지고 만주에 들어갔어요. 예. 그 만주국이
예. 근데 그 만주국에 있던 관료나 경찰이나 군인들이 다 너희들은 한간이고 반역자다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이 싹 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죽겠구나 싶으면 공산당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중국 국민당군이 안 그래도 군벌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다 통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현지에 있는 협력자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항복하고 협조하고 반공산주의 활동을 하겠다면 과거의 일은 다 용서하고 이제 덮어주고 어떤 면에서 사면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처벌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싹 공산당한테 붙어버리니까 공산당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네. 그 결과로서 중국 공산당 최정예 병력은 북한에서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가 피신해 있다가 충분히 회복을 한 다음에 격파하면서 대역전극이 일어났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친일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 90%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네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는 순간 특히나 내전이라는 시기에서 했다는 건 자기 목이 잘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 중국의 상황하고 연계시켜서 한국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중국이 못했던 거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은 친일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처벌을 사실은 했다고 전략적으로 알려지면 다 이용한 거짓말이고 거죠. 예, 예. 굉장히 관대하게 줬는데 오히려 장개석 정권이 예. 한간 처벌한다고 그리고- 해서 치다가 그러니까 그 그래서- 사람들이 싹 다 공산당한테 붙어버리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예, 이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수 14년도 반란 사건 있고 나서 바로 반민특위가 설치가 돼요. 여기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반민특위 이제 해체하도록 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반란 터졌는데 반민특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청중에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49년 5월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 있는 북한하고 연결된 간첩들 나오고, 그리고 49년 6월에 미군 철수까지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 진짜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로 하는데 반민특위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친일 경찰들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청년단 제가 적어놨는데 이때 그래서 북한에서 뭐 토지개혁 한다고 하면서 뭐 인민재판하면서 막 죽창 들고 막 지주도 죽이고 이러니까 서북 청년단원 이런 분들이 막 내려오신 거예요. 이때 국군에도 프락치 있었고 경찰도 사실 약간 친일파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실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반공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족들이 막 죽어나갔으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프락치 똑같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서북 청년단 얘기하면 정말 괴물인 것처럼 그 인식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반공 단체였기 때문에 국군에도 프락치 있고 경찰도 사실은 뭐 친일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상황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컸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냥 지금의 관점에서 특히나 민주화라는 잣대로 모든 것들을 재단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민특위 해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반민특위 탄압했고 친일파 청소년 미온적이었다 얘기하면은 이거는 진실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 진실들만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다른 진실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예. 나무 위키에서는요 건국 전쟁의 판타지 영화를 친구들 예. 제가 페이스북에 뭐 배운한 교수님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그 아주 그 투사세요, 투사 보니까. 예. 언제 저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친일파 미청산, 여기 반민족 행위자하고 민족주의 친일파 구별해야 된다. 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동학 3대 교주고 천도교 창시자, 3.1운동 대표자. 최사람서 최린? 아닌데? 손병희. 진영님이 틀리셨어요. 진영님이 근데 아주 공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3.1운동 대표자로 해서 손병희 선생님이 독립선언문 태학원에서 낭독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본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동거돼가지고 일본군 지원하고 막 그랬어요. 아셨어요? 잘 모르지.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셔가지고 한국의 진보회, 일진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손병희 선생님이 얘기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분이 러일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우리가 일본을 지원해야 된다. 일본을 지지해야 된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걷어가지고 돈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친일파고 나쁜 사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시대 상황,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라텍 해가지고 조선 먹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으로는 정말 안타깝긴 한데 이분은 어쨌거나 미리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901년도 그리고 2년도에 일본 가셔가지고 국제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붙을 건데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일본이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동항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일본은 생사를 건 싸움을 싸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붙을 건데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선택을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본을 지지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분 친일파인가요? 친일파죠. 친일파인데 저는 이게 민족주의 친일파.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에게 뭔가 득이 되게 했던 애국적인 친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친일파라는 오명, 이 낙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름은 홍사익 역시 홍사익. 이분이요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 조선인인데 근데 일본에서 장군까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이게 중앙일보가 이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카드뉴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선인 홍사익이다. 지금부터 천황폐하의 명령에 의해서 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일본군 군인이었어요. 근데 평민 출신이었는데 장군까지 됐습니다. 일제감정기 조선인 평민 출신 일본군 장군 홍사익. 침략전쟁 지휘원 장군 홍사익이라서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고 그리고 야숙군이 신사에 위패가 모여져 있어요. 1급 전범으로. 그런데 이분의 행적이 되게 의문스러워요. 보시면은 광복군 참여 권유를 받았는데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가면은 조선인들이
보복당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남아있는 게 낫다. 라고 판단해서 남습니다. 그리고 개명도 안 했어요. 나는 조선인이다. 상시 개명도 안 했습니다. 홍사익으로 그냥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일운동가들도 막 지원하셨어요. 독립운동가들. 이거 어떤 이중생활이죠, 이거? 이중생활. 그리고 전범재판에서 아무런 변명 없이 그냥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수꾼의 심사에 밀폐가 있습니다. 친일파죠. 반민족 행위자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조선인이 일본에 협력해야 나중에 조선인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한일합병 당하고 이런 것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영국과 아일랜드 관계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아일랜드처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지혜로운 전략일 거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축구 시합할 때도 아일랜드 막 따로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보시면요. 이분이 보시면 예. 이분이 보시면 예,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조선의 하나의 모델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남쪽은 또 독립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이 그러니까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든 그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색하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항일운동가들도 막 지원하시고 하셨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또 전혀 변호를 안 했어요. 전혀 변호를 안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또 10편, 51편을 거기 사형 집행하는데 그 참관한 목사님한테 읽어달라고 하시면서 그걸 듣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을 저희가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민족 행위자하고 민족주의 친일파는 구별해야 돼요. 네. 이제는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꺼내서 이제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좋은 글씨를 이제 좀 걷어내고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거부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던 일본을 이용해서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셨던 분들을 친일파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요, 친일파 막 매도하는 낙인, 요게 사실은 그 뿌리가 보면은 북한에 있어요. 이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들 막 나오고 거기서 막 증언 같은 거 나오고 이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인륜에 반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 반인륜 범죄, 반인도 범죄라고 합니다. 이 반인도 범죄가 북한의 전 지역에서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참상은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권을 국가 시스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가 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요. 북한의 실상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북한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계급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한 교양을 강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이게 사실 반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는 게 일본의 모든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 정신,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게 일본 교육의 목적인 겁니다. 예, 북한 교육인 거예요. 이게 북한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도한
진실을 가려버린 맹목적인 친일파 낙인은 이러한 그러니까 북한의 계획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모르냐라고 하셨는데, 요게 한국사 교과서 정책 집필 기준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아직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과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 교과서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그 집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과서. 근데 이게요, 보시면요. 민주화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념하여 서술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투쟁이다. 그래서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남한도 독재했네, 북한도 독재했네, 쌤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살짝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의 흐름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어떤 수준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아주 심각합니다.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셰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언론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내러티브 뉴스라는 책인데 이게 슬랜티드라는 제목으로 나온 건데요. 40년 경력의 그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지식과 사실에 대한 조작이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내러티브를 이용한다. 이 내러티브가 뭐냐? 이 내러티브란 거는 특정한 견해를 규정하고 제한하게 들려주는 시나리오다, 스토리라인이다 라는 건데, 이 내러티브는 거짓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진실된 정보인데 이걸 고의적으로 편향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죠? 부분적인 진실이에요. 친일파 썼다. 그러니까 이승만 나쁜 놈,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제주 4.3 사건, 그리고 또 그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맥락을 보면, 그리고 결국엔 6.25 전쟁 터졌잖아요. 이런 맥락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일부의 진실을 편향되게 배치를 시켜놓으니까 하나의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승만 나쁜 놈이라는 내러티브가. 그리고 또 어떤 이슈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완결된 사건인 것처럼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된 사실과 견해는 불법인 것처럼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은 처벌한다. 제주 4.3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예, 그래서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당신이 외톨이인 것처럼 느끼게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라는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학계에도 예, 그냥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예. 예.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도연맹 이러면 이게 보도가 뭐냐? 신문보도, 방송보도, 그게 아니라 보호하여 지도한다. 보호하여 인도한다. 누구를? 공산주의 사상에, 좌익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을 보호해서 인도한다. 라고 해서 49년 4월에 좌익 전향자들을 계몽 지도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전쟁이 빵 터진 거예요. 전쟁이 빵 터졌는데 그 전에 이 보도연맹 처음에 취지는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전향한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이게 좀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도연맹 가입하면 쌀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아닌데도 막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빵 터졌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배신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살기 위해서 또 북한에 부역을 하고 협조를 하니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쌀 준다니까 들어가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게 언제 있었냐? 연도를 좀 아셔야 돼요. 뭐 학살 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950년 6월 말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파죽지세로 밀려서 쫓겨갈 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국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협력하는 사람들 살려둘 수가 없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쟁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입니다. 그리고 배상이 가능한 부분, 명확하게 뭐 제주 4.3처럼 명확하게 이거 정말 이렇게 잘못 돌아가셨다, 숨진 분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발견하고 저희가 보상도 해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본질적인 책임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승만의 책임이라고 막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황성준 위원님의 할아버지 황승원 선생님께서도 보도연맹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모르셨구나.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전쟁 초기 인천 상륙작전 있기 전에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없던 그 시기에 어떻게든 방어하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보도연맹, 여러분 학살, 이승만 나쁜 놈 그냥 이게 공식처럼 되는데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히나 밀리던 상황, 정말 이렇게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밀리던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요거는 50년 10월 19일. 이게 인천 상륙작전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막 압록강까지 갔는데 한 달 만에 근데 중공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쑥 밀리죠. 그러니까 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예비군인 거죠.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 만들고 나서 체계나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잡히고 또 그 안에서 또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145태 막 중공군 막 쳐내려올 때 여기 뭐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 아사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게 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많이 죽었죠. 이게 저희 이전 세대 분들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전에는 안 가르치셨던 교과서에 안 나오셨던 안 나오셨던 내용인데 근데 요즘에는 보도연맹하고 국민방위군 사건만 밝힙니다. 교과서에서. 신성록 국방부장관 시절 그쵸. 책임지고, 배우셨어요? 이게 근데,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전쟁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책임은 북한과 중공이 있죠. 이걸 왜 이승만 책임이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발췌개헌으로 넘어갑니다. 발췌개헌. 철인자매, 발췌개헌 뭐라고 배웠어? 기억 안 나지? 근데 보면은 발췌개헌이랑 발췌개헌하고 4.4.5입 땅으로 묶어가지고 나쁜 것, 이승만 나쁜 놈 이렇게 그냥 딱 돼요. 기사에도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발췌개헌이나 4.4.5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건국전쟁이. 그래서 객관성을 잃은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게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걸 꼭 이거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과라고 평가해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승리라고 보여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보시면은 뭐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죠. 부산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첫 헌법 개정인데, 그래서 대통령 지천제 그리고 상한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측 안 하고 내각 책임제하고 국회당원제 골자로 하는 국회안 절충해서 좋은 것만 발췌해서 했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실시된 개헌이고, 뭐 이게 뭐 헌법 교과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되고, 공고되지 않은 개헌은 의결되고, 토론의 자유 보장되지 않았고, 의결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 전후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파벌, 종파로 나뉘어서 이권과 정권의 눈이 먼 부패한 국회를 제압하고 전쟁 조기 중단을 꾀하던 미국과 싸워서 국민 다수의 민의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이뤄낸 개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을 좀 더, 배경을 좀 더 보시면요. 사진 찍으시려면 사진 찍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발췌 개헌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김동길 씨가 예, 옛날 69년에 예, 삼성기원 삼성, 국회별로 날 찍던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발췌 개헌해서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했는데 70% 넘게 이승만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우선 지지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거 아시나요? 미국이 우리 최고의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어요. 여러 번, 한 번만이 아니라. 6.25 전쟁 때는 에버레디 작전 아시죠? 에버레디 작전 다 아시죠? 근데 4.19 무렵에도 백선엽 장군한테 쿠데타 해라 막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거를 백선엽 장군님이 책에 쓰셨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미 CIA 한국지부장 실바는 4.19 직전에 백선엽 장군에게 이승만 정부 전복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제안했다. 백선엽의 징비록, 6.25 징비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한국에 상당히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또 그들의 뜻에 따라서 한국을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싸우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발췌 개헌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시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15일 날, 참고로 저희 집에서 인천 상륙작전 그 포인트가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살린 곳이 이곳이구나. 감사기도 드리는데, 근데 9월 15일 날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10월 1일 날 38선까지 왔는데, 거기서 북진하세요. 원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38선 정도만 회복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북진해가지고 10월 한 15일 정도, 3주 되니까 거의 막 압록강까지 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제 막 통일되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쫙 내려옵니다.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동포들 해방하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아까 전에 중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국까지 사실 중국 그 무수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이제 그
고통받게 됐는데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이 중공군 개입이 딱 되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야! 네가 책임져! 이런데 메가더 장군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번 기회에 만주에다가 우리가 핵폭탄 터뜨리자. 그러면은 일본 항복했던 것처럼 중공도 항복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잘라버렸습니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야 된다. 또 중공도 너네가 해방시켰어야 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한 사람 남죠. 누구죠? 예, 이승만 대통령. 미국 입장에서 고왔을까요? 안 곱죠?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고분고분한 사람 심어놓고 싶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말고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병옥 박사나 이런 분들. 그래서 미국이 계획했던 게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거가 뭐였죠? 단선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근데 6.25 전쟁 터지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예, 그 6.25 전쟁 터지기 거의 한 달쯤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당이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예,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전쟁 터지고 막 중공군 개입하고 내가 더 해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 헌법상 임기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52년도에 대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52.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장군을 바꾸는 게 타당한가요? 근데 장군도 아니라 이건 최고 통수권자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때 날아가셨으면 한미동맹도 없는 겁니다. 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그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선은 이게 정부안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직선제 하려면은 헌법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내각제 하자, 내각 책임제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쟁 중에 내각 책임제 하는 게 맞나요? 전쟁 중에는 내각 책임제 하다가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각 책임제 자꾸 하자는 거예요. 권력의 눈이 먼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막 국회의원들 자기 가족들은 막 일본으로 피신시켜놓고 그리고 막 하여튼 이런 그 국회에 부정과 부패가 아주 만연하던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노력을 하셨던 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게 바로 발췌 개헌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52년 4월. 이것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선거 다 해요. 이때 압승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의는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52년 5월에 계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때 부산 쪽에 공비들 출연하고 이래가지고 계엄 선언하고 부산 정치 파동 이러면은 되게 나쁜 것처럼 느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과 정권의 눈이면 부패를 제압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되게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이밍,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어요. 미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가 발췌 개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췌 개헌하고 나서 쿠데타 시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쿠데타 시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그런 뭐 내용들도 주장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이때도 미국이
뒤에서 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백선엽 장군 증언도 있잖아요. 4.19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과도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발췌개헌을 뭐 그냥 평면적으로 뭐 무슨 이승만이 권력에 대한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직선제개헌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참 문제가 많은 설명입니다.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부패한 국회를 제압하고 전쟁 조기 중단을 꾀하던 미국과도 싸워서 국민 다수의 민의를 따라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이뤄낸 개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4.4.5입, 4.4.5입 개헌. 체리나, 4.4.5입 뭐라고 배웠어? 반올림인데 이것도 뭐 나쁜 거 이런 거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놔요. 이거 나무 위키인데 발췌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법 개정하고 2번 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전후 맥락을 좀 봐야죠. 전후 맥락을. 저희가 조금 전후 맥락을 좀 볼게요. 그래서 4.4.5입.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제적 인원 203명 중에 찬성이 135표였고 그래서 제적 인원의 3분의 2는 135.3333명인데 이때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게 136명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수학적으로 4.4.5입을 해가지고 135명만 돼도 이건 통과된 거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이 논의가 타당하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뭐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4.4.5입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뭐냐 그걸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제헌헌법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뭐 이익균정권 뭐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내용들이 제헌헌법에 있었어요. 근데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투자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 그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개헌이었어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연임 제한을 해제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6.25의 승리와 한미동맹을 이룩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국민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4.4.5입 개헌이 있을 때까지 그 과정들을 조금 돌아보면요. 이 사진 요즘에 많이 보시죠? 예, 이 퍼레이드 아주 멋있죠? 이게 언제죠? 54년 몇 월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멋있잖아요. 그쵸? 국가원수는 처음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이승만을 왜 데리고 갔냐? 왜 초대를 했냐? 달래고 얼르려고. 실제로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판 싸워요. 대판 싸웁니다. 이걸 그렇게 이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상환합동 연설 때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연설문 혹시 읽어보신 분? 저는 읽어봤습니다. 저는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글로도 읽어봤는데요. 영문으로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한글 번역이 약간 좀 그런데 보면은 연설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요. 연설 중반에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 땅 그때 밟으셨을 때 54년도 7월 때 딱 밟으셨을 때 공항에서 한 연설에 이런 내용이 나요. 미국이 겁먹는 바람에 전쟁을 거기서 멈췄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 해방시켜야 된다. 지금 공산주의 압제 속에 던져놓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계속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국회의원들 앞에다 두고 그러면서 예. 예, 그래서 여기 이게 현명치 못한 휴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미국 너네들 멈췄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련이 잠깐 있지만 나중에 힘 얻어서 다시 쳐내려올 거다. 쳐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기를 줘. 우리한테 무기를 줘. 그리고 너네들 그렇게 북한의 동포들 우리 지금 공산주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던져놓고 와서 안 돼. 그게 잘못한 거야.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이 다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켰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동포들도, 그러니까 공산주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해방시켰어야 합니다. 라는 취지의, 워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진영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폼페이오가 닉슨 라이브러리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저 위에 닉슨 아니에요? 예, 그쵸. 여기도 닉슨이죠. 닉슨 라이브러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이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왜, 이게 언제라고 했죠? 54년인데, 북한. 지금 돌아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무도한 인류에 관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54년인데 10년 뒤, 15년 뒤 그 사이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문화대혁명, 대기근으로 뭐 연구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수억 죽었다고 추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8천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했으면 그만큼 죽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예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박수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기립박수 엄청 받으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는 어떻게 났을까요? 신문에서는요 어떻게 났냐면요, re-urges war. 이승만 대통령이 또 전쟁하자고 한다. 전쟁에 미친 늙은이, 미치광이. 막 이렇게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엄청 후회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동맹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암살당할 위협까지 감내하면까지 목숨 걸고 쟁취하신 거예요. 이게 휴전협정 체결될 때 한미동맹 다 완성된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방공포로 석방하고 나서 암살당하실 뻔했어요. 에버레디 작전. 근데 벤플리트 장군 비롯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승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승만의 그 애국심과 또 미국에 대한 그 끈끈한 강력한 동맹.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조미 수호조교 했는데 우리 안 도와줬잖아. 그리고 또 너 일본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내 말대로 너는 속았잖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협력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네 결국 우리 조선 이렇게 분단되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45년도에 내가 군대 빼지 말라고 했지. 군대 빼서 전쟁 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말 다 맞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덜레스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연설을 듣는 겁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근데 이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인 거죠. 그러니까 높게 평가를 한 거죠. 벤플릿 장군 같은 사람이. 그래서 보시면요, 방공포로 석방하고 나서
6월에 석방하고 나서 7월 달에 그러니까 죽일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안 죽인다 하고 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 초안을 교환합니다. 초안을 딱 교환했으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 딱 체결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될 때, 야, 너네 그래. 휴전협정 하려면은 내가 방해는 안 할게였어요. 그리고 뭐였냐면은 하고 나서 너 3개월 뒤에 그 3개월 뒤에 그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그리고 중공군 다 몰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 그럼 3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그 미군을 자꾸 이렇게 정말 안달복달하게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숨 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덜레스가 이때 또 이승만 대통령 달리려고 오고 그래서 한미도 상호방위 조약이 가주인 됐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10월 1일에 조인이 됐는데 이때까지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근데 미국의 조약 체결에 관한 헌법 프로세스상 이런 그 군사에 관한 동맹에 관한 조약은 의회의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꽝이에요, 꽝. 여기 아미스티스라고 정전이 아니에요. 휴전으로 했어요. 휴전, 아미스티스, 정전. 정전. 정전이 했어야 말이 맞는데 휴전이 아니거든. 아. 지금도 그게 단계가 있죠. 제가 황선주 위원님께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예. 황선주 위원님 아시죠? 예, 많이들 배우셔야 됩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는, 개헌안 발의된 게 5월 20일이고, 54년 5월 20일이고, 4.4.5 개헌이 있었던 게, 54년 11월인데, 미국에서 상원 합동 연설한 게 7월이에요. 7월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드디어 발효가 된 게 1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넘었죠? 그쵸? 1년 넘었죠.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물밑 교섭이 아주 치열했던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든 발 빼고 싶어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든 확실한 게 필요하니까 야, 자동 참전 조약. 야, 전쟁 나면은 우리도 자동으로 참전할게. 너네도 자동으로 참전해. 미국 입장에서 미쳤죠. 근데 자꾸 안 해주니까 이승만이 난 자꾸 치고 올라갈 거야. 휴전협정 체결될 때도 아미스티스 정전협정 할 때도 3개월만 보자. 3개월 뒤에 너네가 해법을 안 가지고 오면 내가 또 북진할지도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해주는데 자동 참전 조약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합의를 한 게 인계철선입니다. 인계철선. 그러니까 서울하고 휴전선 사이에 미군을 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지지 않는 장사죠. 그렇죠? 북한이 쳐내려오면은 미군이 먼저 공격을 받으면은 오겠죠. 미군 입장에서는 아이 미친 늙은이가 우리가 거기 있으면은 집안대로 북지는 못하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인계철선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눈물 나. 이게 사실은 진짜 목숨 건 싸움이에요. 이 목숨 건 싸움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기틀이 마련됐고 그걸 통해서 이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가능해진 거죠. 그게 체결된 게 언제라고요? 예, 박수 쳐주세요. 사람들이 이 부분도 그냥 막 쑥 건너뛰고 그냥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이것만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뒤에를 보면요. 예, 이승만 대통령 정말 이렇게 암살당할 뻔한 위험을 감내하시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하고 줄다리기하고 싸워 나가면서 나 북진한다 협박하면서 맺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54년 11월 18일이에요. 이게 딱 확정이 되고 나니까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국부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 해야지 뭐 이런
당연하게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4.4.5입 개헌이라고 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면을 보면은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개헌이었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한미동맹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워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개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발췌 개헌, 4.4.5입, 이승만 대통령, 예, 그 비난할 만한 것이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 철저한 정도. 아,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6년도에 그 4.4.5입 개헌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70% 가까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의가 보이시잖아요. 예. 진짜 빨개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그 이후의 거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부정선거 책임, 4.19의 배경,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 최인규, 조봉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PPT를 따로 만들지 못했어요. 제일 뒤에 한 장만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시면 예, 선거를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때 딱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70%인데 조봉암이 30%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최인규 부정선거를 주도하신 혐의로 사형당하신 분이죠. 근데 혹시 최인규 장관의 수기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황 의원님은 보셨죠? 안 보셨어요? 최인규 장관의 수기를 보면요. 근데 이게 또 공감이 가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획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하신 건데 이분이 염려하신 건 뭐냐? 선거를 통한 체제 전복입니다. 민주사회주의가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체제 전복하는 거. 민주사회주의. 그리고 북한이 옛날부터 그거 하려고 했던 게 선거를 통해서 체제 전복하려는 건데 그래서 선거를 통한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해서 최인규 장관이 그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건데 부정선거 한 거는 잘못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는데 근데 최인규 장관의 수기를 보면요. 그 고민이 사실은 정말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예, 아주 절절해요. 그리고 이 최인규 장관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래서 그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더라고요. 그 부정선거라는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지금 요때 이제 좀 지나가면요 하여튼 계속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를 30%나 뽑은 국민은 책임이 없는가? 막 최인규 장관은 막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 던지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4.19에 대해서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엔 그 4.19로 하야하셨지만 학생들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네, 학생들 칭찬하시고 장제스가 위로의 서신을 보냈을 때 나는 위로받을 게 아니라 난 성공한 거다. 그 불의를 보고 침묵치 않는 이런 무상한 학생들이 있는데 난 성공한 거다. 위로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개석 총통이 그걸 보고 이 서신은 한국 국민이 길이 기려야 할
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엔 4.19를 일으킨 그 학생들 순수하게 일으킨 학생들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19에 북한의 관여가 없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거의 논의를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뭐 신영락 총리님의 증언이나 뭐 이석 이런 간첩들의 또 뭐 이렇게 그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북한이 무너져야지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빨갱이들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논란들이 최근에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시대적인 흐름도 우리가 명확하게 우선 좀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종적인 거는 결국엔 북한이 무너져야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랬잖아요. 반성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남았는데, 정확한 역사적 평가는 북한이 무너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인규, 조고봉안 말씀드렸는데, 제가 혀가 자꾸 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인규 장관의 숙의 제가 말씀드렸고, 선거를 통한 체제 전복을 우려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봉인이 풀린 구소련 극비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김일성이 68년도 9월쯤에 소련의 드미트리 폴란스키 소련 내각 부의장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 소련 비밀 문서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조봉암의 1956년 그러니까 30% 획득할 때 대선 자금 보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조봉암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죠. 사형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그 재판이 잘못됐어. 그래서 뭐 명예훼손 재심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료에 대한 해석도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발견한 사람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일성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김일성이 약간 블러핑한 것처럼 보인다. 뻥까 친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게 추가적인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최근에 봉인 풀린 비밀 문서에서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봉암 예, 그게 주대한 선생님이 또 기념회장이시고 그런데 이게 근데 또 조봉암 선생이 6.25 터졌을 때는 북한으로 안 가고 남한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서류들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최종적인 해석들은 아직 좀 블러한 영역이 있는데 흐린 영역이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과 연결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쪽으로 온 것도 6.25 전쟁 터졌을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으로 온 것도 박헌영하고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내려왔을 걸 수도 있고 지금 변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잠입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 전쟁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진실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가려지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연구자에 따라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 박태균 교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뭔가요? 기준은 결국은 진실입니다. 진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뭐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진실에 입각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해야지 저쪽에서도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자 이렇게 접근하면요 답이 없어져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추상같이 지키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저는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혹시 발언하실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 체결될 때 이건 뭐 다 아시죠?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휴전협정 체결되는 날 그래 미국한테는 야 내가 방해는 안 할게 3개월만 참는다 하시고 동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 동포들께 동포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사실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황성주 위원님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활동해 왔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건국전쟁 같은 영화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허락하신 시간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는. 왜일까요? 결국에는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결국에는 북한의 해방. 그 시간을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중국의 정세도 뒤숭숭하고 지금 세계 정세 뒤숭숭하잖아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가. 지금 어떤 분들은 통일 자체는 어렵다. 또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북한의 해방 또 자유통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툴스 포럼 하면서 손가락 빨게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살짝 이렇게 또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툴스 포럼이, 건강하게, 대학에서 정치권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고 또 어떤 좌파에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국정원이 돈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관계없거든요. 전혀 관계없이 정말 탄핵 사태 때 자생적으로 목소리 시작하기
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 툴스 포럼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제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툴스 포럼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 그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툴스 포럼이 사실 정말로 많이 일들을 하는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직원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빵하고 저희 친구들이 몸빵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근데 청년들은 적어도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도 활동하는 대로 이렇게 좀 하고, 저도 제 생계를 이렇게 책임질 제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이라서,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활동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로 감사드려요. 정말로 송기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7년쯤 전에 제가 이제 활동한 지 만으로 8년 돼버렸는데, 7년쯤 전에 툴스 포럼 이렇게 만나게 되시고,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원래는 무신론자의 아버지는 또 박헌영 하셔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고초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내가 받았는데, 한국 경찰들은 그래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만 죄를 묻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 아버지는 박헌영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하셨지만, 아드님은 예수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거의 한 7년 동안 이렇게 70회 매달 후원을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연세도 80 이제 훌쩍 넘으시고 하셔가지고, 이게 건강이 또 최근에 안 좋아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을 때까지 툴스 포럼 후원한다예요.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이분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또 남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여곡절이 참 많고, 또 공격도 참 많고,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은데, 진실의 바탕을 두고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